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시면서요? 공부하시면서? 네. 오늘은 32쪽 지목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32쪽 지목을 좀 보겠습니다. 지목.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하는데 이를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러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 지목이라고 불러요. 용도 지목.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용도 지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토성지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도 있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이를 지형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땅지자고 형은 형태라는 뜻이에요.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지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그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니까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기출이 된 건데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용도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거 꼭 외워두셔야 되고 요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한자 남마풀이 하시면 되죠. 토지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지목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식지목이라는 것도 있고 복식지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단은 하나라는 뜻이고 복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식은 형식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단식지목이라 하면 하나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단식지목, 복식지목은요 두 개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 복식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일필일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단식지목이겠습니까? 복식지목이겠습니까? 단식지목.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고 단식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그러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28개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지목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대지라는 지목도 있고 대지, 그 다음에 임야라는 지목도 있고 공원이라는 지목도 있고 공장용지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28개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학교용지라는 지목도 있고 묘지라는 지목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답이라는 지목도 있고 전이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대지와 임야 어느 토지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지. 그렇죠. 가장 비싼 토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토지마다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는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 어떤 토지는 효율성을 좀 덜 높이고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토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겠습니까? 대지이면은 세금을 조금 부과해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28개는 여기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딱 28개만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 용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주된 용도는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목을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렇겠죠? 따라서 개수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28개로 딱 만든 건데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이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즉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다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잡종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잡종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게 암기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목이라는 것은 정보는 지적공부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모든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나마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예요. 따라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예의에 맞을 겁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 지적도, 임야도 한 장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게 됩니다. 수십 필지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 토지마다 지번도 등록해야 되고 지목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 필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다 등록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정식 명칭으로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을 하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 말은 공식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 간략하게 등록을 해야 돼요. 공식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합니다. 이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돼요.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원칙이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이걸 정식 명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정식 명칭에 머리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다 머리 글자겠죠? 이게 다 머리 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머리 글자를 따서 28개를 만들어 보니까 겹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겹치고 있죠? 공원, 공장용지 또는 이건 부호니까 유사해서도 안 돼요. 부호니까. 그래서 유사한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겹치는 거, 유사한 게 있으면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겹치는 것 또는 유사한 것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듭니다. 차문자라고 불러요. 차는 차남할 때 차자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몇 개냐면 4개가 겹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4개는 겹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겹치거나 유사한 게 4개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거 외우실까요? 네, 이걸 외우셔야 되겠죠? 4개. 그러면 다 외우고 계세요. 11월 때부터 오신 분들은 차, 장, 천, 원. 차장에게 1,000원 내고 버스 탄다 이런 뜻이에요. 차, 장, 천, 원. 그러면 차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의 두 번째 글자고 장은 공장용지의 두 번째 글자고 천은 하천의 두 번째 글자고 원은 유원지의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차장천원. 차장에게 1,000원 내고 버스 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는 주차장의 차문자. 그 다음에 장은 공장용지의 차문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천은 하천의 두 번째. 원은 유원지의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지는 한 글자짜리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두 번째 글자가 없으니까. 임야는 차정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문자. 공원은 차정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죠. 공이 될 겁니다. 공장용지는 차정천원 안에 있습니까? 있죠. 장. 학교용지는 없으니까 하. 묘지도 없으니까 묘. 답은 하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부호예요. 그래서 거의 매해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시면 32쪽에 둘째 줄에 첫째 줄 끝에 주된 용도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줄 내려가 보시면 28개 있습니까?
28개로 구분을 합니다. 지목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형 지목, 토성 지목도 의미는 아셔야 돼요. 의미는 간단하죠. 지형,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 토성 지목, 토지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결정될 때 용도 지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될 수 있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한 필지 성립요건 공부하신 적 있죠. 지, 소, 지, 축 등. 여기서 지는 뭡니까? 지목이 동일할 것.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한 필지가 동일한 지목으로만 등록해야 됩니다. 동일한 지목으로 등록한다는 것을 멋있게 표현하면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두 개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때 선택받지 못한 토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양입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좀 보시면 이거는 한 필지 토지예요. 한 필지 토지고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 토지 위에는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점포예요. 점포. 이 점포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의 직업은 뭐냐면 목사님이셔요. 목사님. 그래서 이 점포를 임대차한 것은 여기다가 개척교회를 열기 위해서 이 점포를 임차한 겁니다. 개척교회를 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설치하겠죠.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원래 갑이 소유할 때는 점포라고 했죠. 점포. 그러면 이 점포 부지는 뭐냐면 대지예요. 이거 좀 외워두시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지라고 합니다. 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예요. 대. 지목이. 그러면 원래 점포니까 대인데 지금 여기 을이 임차해갖고 교회, 개척교회 건물을 열었죠. 그러면 이게 교회 건물 부지는 뭐냐면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을 대에서 종교용지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것의 용도 변경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죠. 2년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이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목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지적 예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시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불변 바꾸지 않습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여기도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을은 목사님이라서 여기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을의 의사는 샀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샀으니까 몇십 년 하겠다는 거죠. 그건 영속적인 용도 변경이에요. 그렇다면 이때는 바꿉니까? 바꾸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정리하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다만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바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를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미는 다른 뜻의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은 같은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에서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같은 뜻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목은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지목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원칙이 지목 법정주의인데, 왜냐하면 혹시 조세 법정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금은 국가에서 정한 것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를 조세 법정주의예요. 국세청에서 마음대로 세금의 종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만 세금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 조세 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지목을 종류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만 지목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이를 지목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의 사용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따를 종, 따를 종,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인데, 거기 얘가 잘 나와 있죠. 둘째 줄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토지의 사용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택지니까 주택지가 되겠죠. 따라서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사용목적은 대가 될 겁니다. 이를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등록선의 원칙도 지적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선의 원칙은 등록된 선후를 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을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너무 가파른데? 여기는 해안가입니다. 바다고요. 해안가고 바다예요. 여기에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파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흙으로 메꿨어요. 그러면 이 방파제는 지목이 뭐냐면 이것도 토지로 봐요. 토지로 보는데 방파제의 의미가 뭡니까?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방사제라고 한다면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그래서 모래바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방사제. 방염제라고 한다면 염은 폭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폭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 방염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뭐라고 등록하느냐면 지목이 제방으로 등록합니다.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제방, 방어를 위해서 만든 것. 지목은 제방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군청에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합니다. 도로를 설치한다면 이 방파제는 제방의 기능도 수행하고 도로의 기능도 같이 수행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로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일필일목의 원칙상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건 둘 다 주된 용도예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파제로도 사용되고 있고, 둘 다 주된 용도죠. 그럼 뭐 갖고 결정할 수밖에 없냐?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등록 선회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먼저 등록된 게 뭡니까? 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선의 원칙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등록선의 원칙까지 보셨고, 지목에 구문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몇 개는 볼 거예요. 절반 정도는 볼 예정이에요. 28개를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좀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절반, 다음에 절반 이렇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전이 나오는데, 이 전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밭농사 용도로 사용이 될 때, 밭농사 목적으로 사용될 때 지목을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밭전자를 써서. 그 다음에 답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논농사 용도의 토지로 사용될 때, 논농사 목적으로 사용될 때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로 써달라고는 하지 마셔요. 못 외웠으니까. 네. 그래서 밭전자, 논답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논답자를 먼저 보시면 이건 벼농사를 얘기하는 거죠. 논농사. 이 논농사는 이 바닥에 발목까지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물이 말라버리면 뿌리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 논농사는 발목까지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겁니까? 상시적이죠. 항상 차 있으니까 밑줄 치십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밑줄 치십니다. 그런데 밭농사는 얘기가 달라지죠. 밭농사는 물이 필요할 때만, 즉 가뭄이 들 때만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배추 농사. 물이 차 있으면 배추가 썩어버리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물을 뿌려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물이 차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밑줄 치십니다. 이 전과 답의 구분은 요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면 답. 그렇죠. 그 다음에 논농사건 밭농사건 농사 짓는 것이죠.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의미가 그 전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단어가 뭐냐면 재배라는 문구입니다. 재배. 그래서 밭농사건 논농사건 공통점은 재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치십니다. 재배. 그러면 이 재배와 반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큰다라고 할 때 생. 그래서 이 재배와 반대 의미를 갖는 단어는 자생이에요. 그러면 거기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이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수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입니다. 집단적 재배. 그래서 집단적으로 재배해야지만 이게 가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나무 한 그루만 심는다면 이거는 가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사과나무 100그루가 산골짜기에서 자생한다면 이것도 가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이면서 동시에 재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전을 보시면 다시 올라가 보시면 첫째 줄에 가수류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가수원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거기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다만 동그라미 치십니다. 예전에는 지적 예규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 예규. 그러면 지적 예규가 뭐냐면 지는 토지라는 뜻이죠. 적은 정보라는 뜻이었죠. 예는 예라는 뜻이에요. 예로 들었다 할 때 그 예. 그 다음에 규는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 뭔지 아시죠? 공법에서 공부하시죠? 최고의 법은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명령. 그 다음에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나가죠.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5단계설. 네? 했죠? 여기서 요 규는 규칙이란 뜻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적예규라 하면 토지 정보에 관한 예로서 만든 규칙, 예시로서 둔 규칙, 이를 지적예규라고 하는데 이 지적예규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은 예규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박스에 있는 것들이 있죠. 박스에 있는 것들이 주로 예규에서 기출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규에서 주로 출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사실은 이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 차이점이 뭐냐면 공법에서 하셨겠지만 규칙은 법관이 재판할 때 근거 규범으로 삼지 않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판결이 나와도 돼요. 원칙이. 그런데 대통령령은 법관이 재판할 때 대통령령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근거 규범이 돼요. 이거는 법관이 무시해도 되지만 이거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시험을 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잘못을 시정해서 요즘은 대통령령에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령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만이라는 문구예요. 다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서 규정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이라는 문구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로 여기서 출제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거기 책에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밑줄 쫙 치셔갖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목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12문제에서 2문제는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처음에 다만이라는 거 나왔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대로 한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건 한 필지 토지예요. 소유자는 갑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은 이 토지 위에서 무엇을 하냐면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가수원을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고. 그런데 이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사과 농사를 좀 더 열심히 짓기 위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 팔아버리고 여기다가 일로 집 지어서 이사 오려고 해요. 집 지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주거용 건물이 될 텐데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뭘까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뭡니까? 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는 대가 될 텐데 이 주거용 건축물은 첫 번째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필수 시설물은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가수원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요 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입지 제한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양입지도 될 수가 없죠. 이건 대지니까 양입지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적공부에는 가수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라고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는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별개의 지적공부 만들어서 이렇게 등록해야 될 겁니다. 두 개로. 요거 되셨을까요? 필수 시설물도 될 수가 없고 양입지도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분할을 해서 별개의 지적공부 만들어서 이 대지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여하간 요거는 뭐라고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필수 시설물도 안 되고 양입지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러한 논리가 가수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가수원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묘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 내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들은 이건 전부 다 필수 시설물이 될 수도 없고 양입지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목 대로 만들기 위해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요거 세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이 묘지는 주거용 건축물은 없겠죠. 묘지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건 전부 다 별도의 지목 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나와 있는데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가 되는데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여기 설명드렸죠? 네.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줄 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니까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돼 있죠. 초지 무슨 뜻입니까? 풀을 심었다는 겁니다. 풀을. 그럼 이 풀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가축의 먹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먹이는 필수시설, 초지는 필수시설물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목장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사 등의 부지. 축사는 뭡니까? 집이죠. 그렇죠. 가축의 집. 이것도 필수시설이 되겠죠. 따라서 목장용지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2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부속시설물이 필수시설물이라는 뜻인데요. 가축도 가끔은 씻겨줘야 되죠. 전염병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씻기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씻기는 도구를 보관해야 되겠죠. 목장용지 안에. 그렇다면 보관 장소가 있을 겁니다. 창고 같은 거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창고는 목장용지의 필수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따라서 이 창고도 당연히 별도의 지목 창고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목장용지 안에 필수시설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목장용지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뭐 가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수원도 농기구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당연히 가수원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거기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나와 있는데 이거 밑줄 몇 군데 치셔야 되는데 거기 2번에 보시면 꿀벌이 있습니까? 꿀벌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꽁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꽁 있나요? 1번에 둘째 줄에 타조 꽁 있죠? 있습니까? 꽁 동그라미 왼쪽에 매출이 있습니까? 매출이 밑줄.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지렁이 있습니까? 지렁이 밑줄.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로서? 가축으로서. 지렁이도 가축이래요. 나중에 학교 가셔서 꼭 키워보셔요. 네, 가축으로 좀 키워보시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셔서 못 키워보실 테니까 나중에 학교 가신 다음에 비 많이 오면 쉽게 지렁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큰 걸로. 네, 왜요? 실로서 여기 목줄도 이렇게 만드셔서. 네. 그 다음에 임야를 보겠습니다. 임야. 예전에 살림이라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살림이라는 지목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 산은 매산자고 림은 숲을 림자예요. 그래서 산 같은 경우가 바로 살림에 해당되는 지목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냐면 수림지, 중림지. 이 수림지, 중림지의 지목이 살림이었습니다. 수는 나무 숫자예요. 림은 숲을 림자. 그래서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이걸 수림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림지, 이 축은 대나무 축자입니다. 림은 숲을 림자고 그래서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를 중림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원야라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이 원자는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근원적인 근원원. 그 다음에 요 야는 들판 야자예요. 들판야. 그러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근원적인 들판.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들판. 이를 원야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었냐면 자갈 땅, 그 다음에 모래 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러한 토지가 바로 원야에 해당되는 토지였습니다.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토지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성질이 유사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이쪽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토지를 합친 겁니다. 뭐로? 임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라는 지목은 나무가 있을 때만 임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도 임야라는 지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경포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지목이 뭘까요? 네? 원야라는 지목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고요. 두 개의 지목이 지금 임야로 합쳐진 겁니다. 지목이 뭘까요? 임야가 되는 겁니다. 해수욕장이. 모래땅.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광천지인데 이 광자는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광물. 그 다음에 요 천자는 샘천자를 써요. 샘천자. 그러면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를 강천지라고 할 텐데 석탄이 샘처럼 솟구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석탄이 샘처럼 솟구치면 땅속에서 지렁이가 위로 내던진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강천지 할 때 그 강은 강물인데 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 등 같은 액체를 얘기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체를 얘기할 겁니다.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샘처럼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될까요? 광천지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샘처럼 솟구치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받아서 여기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보관을 여기에 저장시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장시설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송수관,
송유관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 송자는 보낼 송자예요. 수는 물수자고 유는 기름 유자예요. 관은 튜브라는 뜻이고 그러면 물이나 기름 같은 것을 보내는 관이 되겠죠. 송수관, 송유관. 그러면 이 송수관, 송유관 부지인 이것도 요게 한 10kg 정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것도 강천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유관, 송수관 부지를. 네? 이걸 강천지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강천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려요. 그렇죠?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죠. 이 저장 시설물 부지도 강천지에 포함을 시키면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보통 요 송유관, 송수관 부지는 여기에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 논이 있다고 한다면 답이 될 테고 전이 있다면 밭이 있다면 전이 되겠죠. 근데 불분명하다면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불분명하다면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가 될까요? 참고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송유관, 송수관 부지와 저장시설물의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염전 나와 있는데 염전. 염은 소금 염자입니다. 소금 염자. 속으로 이거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셔요. 못 외우고 있으니까 한자로 소금 염자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써드릴 수 있어요. 밭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염자는 소금 만드는 밭이란 뜻이에요. 소금 만드는 밭. 그렇죠.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네요. 바닷물을 토지로 끌어들인 다음에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내려치면 그게 빛에 의해서 수분이 날아가죠. 그럼 밑에 소금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를 천일제염의 방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공장에서 바닷물을 끓입니다. 끓이면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밑에 소금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천일제염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염전이라 하면 소금 만드는 밭이니까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천일제염의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경우만 염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천은 하늘 천자, 일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는 만든다. 염은 소금.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양이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천일제염 방식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이에 접속된 제염장, 제 만들 제, 염은 소금염, 장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바로 염전인데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그럼 이건 염전은 뭐만 된다는 겁니까? 천일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 때만 염전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 때는 이건 염전에서 제외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용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대가 나와 있는데 대는 기초대자를 써요. 대지. 기초대자를 쓰는데 기초가 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의 기초가 되는 토지냐면 거기 나와 있죠. 영구적 건축물. 영구적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바로 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도 제한을 둡니다. 그 제한이 주거 밑줄, 사무실 밑줄, 점포 밑줄, 문화시설 밑줄 외워두셔야 돼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도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뭐라고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그러면 백화점 부지는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땅은 지목이 뭘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시설, 박물관, 식물관, 동물원 이런 부지는 뭐가 될까요? 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러면 주택지로 사용한다는 뜻이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들어서겠죠. 따라서 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나와 있는데 1번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가 될 테고 2번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공장 용지가 될 테고 3번 의료시설 등 필수시설물 부지, 의료시설 밑줄 지시입니다. 공장 안에는 위험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사고도 왕왕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의료시설물은 필수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따라서 이런 단지, 공장용지 안에 설치된 의료시설물은 필수시설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목대가 아니라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읽어보시면 될 테고 박스 안을 보니까 완전히 떨어진 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학교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번 주차장 나와 있는데 첫째 줄을 보시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독립적 시설이 키워드예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제외되는 첫 번째 노상 주차장. 이거는 도로입니다. 도로. 따라서 지적 공부에는 뭐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도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도로가에 이렇게 주차 공간 만들어 놓는 경우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자전거 탄 아저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시죠. 주차요금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 선만 그어져 있는데 무슨 독립적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등록 선호의 원칙상 뭐가 되겠습니까? 도로. 주지목 추진의 원칙상 도로. 그렇죠. 그리고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밥그릇을 그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절대로 반찬 그릇을 그린 건 아닙니다. 이건 뭘 그린 거냐면 종합운동장을 그린 거예요.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 그러면 이거는 시설이 종합운동장이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체육시설이니까 지목은 뭐일까요? 체육용지예요. 체육시설물 부지는 체육용지라고 부릅니다. 체육용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문화시설 맞습니까?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지목은 뭘까요? 대지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이거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차 공간. 그래서 박물관이나 종합운동장에는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죠. 이걸 부설주차장 이렇게 불러요. 부설주차장.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볼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종합운동장 또는 박물관 안에 설치가 된 거죠. 따라서 이건 독립된 주차시설로 보지 못하고 이때는 체육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때는 대지 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체육시설 안에 설치가 됐다면 체육용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문화시설 안에 설치가 됐다면 대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독립된 주차 공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인근에 주차 공간을 따로 설치합니다. 인근에. 이것도 부설 주차장이죠. 하지만 이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가 됐습니까? 독립적으로 바깥에 설치됐습니까? 바깥에 설치됐죠. 그러면 이거는 시설물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데 안 되죠. 이건 독립된 주차 공간으로 봐서 주차장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설 주차장은 두 개로 나눕니다.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가 됐는지 바깥에 설치가 됐는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테고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 시설로 봐서 주차장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시험에 굉장히 그러면 거기 보시면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부설 주차장 옆에를 보시니까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에 또 한 번 제외죠.
제외가 이중으로 됐습니다. 그 말은 주차장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주차장. 가로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동글뱅이 2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주된 목적이 뭡니까? 판매 목적이죠. 그러면 이거는 대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된 목적이 판매 목적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점포에 해당이 된다면 대지가 되겠죠. 그런데 옆에 문구를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류장 또는 야외 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점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점포는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물류장, 이거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죠. 야외 전시장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점포도 아니에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도 아니고 점포도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유사한 것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봐서 주차장이나 점포로 봐서 대로 봐야 되는데 점포도 아니고 대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뭐에 해당될까요? 27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잡종지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실 듯 말 듯은 할까요? 네, 그러면 돼요. 뭐 1월이니까 되실 듯 말 듯.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나와 있는데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가 되는데 여기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죠.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위시설 등의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유시설, 송위시설 부지는 27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급유시설, 송위시설은 27개 해당되는 지목이 없어요. 그러면 뭐에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잡종지. 문제는 어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제작 공장 안에, 정비 공장 안에 설치가 됐으니까 잡종지가 될 수도 없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 용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주유소가 아니라 공장 용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주유소에 해당될 수가 없느냐면 1번을 보시면 키워드가 뭐냐면 판매를 위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판매를 위하여. 밑줄. 여러분들 차 운행하실 때 기름 어디다가 사다 쓰십니까? 주유소. 그렇죠. 주유소는 기름을 팔기 위해서 설치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것만 주유소입니다. 판매와 관련된 것만 주유소예요.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주유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팔기 위해서, 기름을 팔기 위해서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관시설물은 필수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저유소, 저장, 기름, 소는 장소,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원유 저장소, 원유를 저장하는 장소를 얘기해요. 이거는 주유소의 필수시설물이 되겠죠. 주유소 땅속에는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는 판매를 위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창고 용지를 보시는데 여기에 키워드는 독립적으로 설치. 이게 키워드입니다. 독립적으로 설치. 그러면 목장 용지 안에 가축을 세면하기 위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장소, 창고가 있겠죠. 이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게 아닙니다. 목장 용지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가수원 재배할 때 농기구 필요하겠죠. 농기구를 보관하고는 있는 보관시설물, 즉 창고가 있겠죠. 이것도 독립적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니죠. 이것도 가수원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고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도로가 나와 있는데 다음의 토지는 도로인데 이것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지목은 뭘까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대지죠. 대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지목이 뭘까요? 공장 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갖추어 이용한 토지 도로겠죠. 당연히 2번을 보시면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겠죠. 3번을 보시면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보통 이 휴게소는 판매시설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지가 돼야 될 텐데 왜 도로 안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 고속도로라는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는 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도로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는 얘기가 달라져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가 아닙니다.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는. 따라서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뭘까요? 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두 필지 밑줄 치십니다. 두 필지 이상.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세 필지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두 필지로 개정이 된 거라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을 보시죠. 박스 안에. 우리 공간정보법은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표상의 정보만 수집한다고 했죠. 지목이 결정이 될 때도 지표상의 용도만 갖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가도로는 지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가도로는 지표상의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고가도로는 지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지하도로는 지목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표상에 설치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땅의 부속시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순환에 볼 거예요. 이거 계속 보면 지겨워요. 네, 그래서 앞에 것도 네, 흐리멍텅해지니까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8쪽을 보시면 지목의 표기 방법이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천, 원, 주차장에서 차, 공장용지에서 장, 하천에서 천, 유원지에서 원, 차장천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를 보시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하시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